지소미아 종료가 극적으로 유예되면서 외교적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 9개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내일부터 막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인데요. 네. 관련 내용들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하종문 한신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내일부터 3일 동안 부산에서 이제 열립니다. 아세안 국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아세안 정상회의를 3번씩이나 개최한 건 뭐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던데 일단 이번 정상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그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그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취임하자마자 4강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의 특사를 파견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남방 정책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그걸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네. 저희 외교원에도 이제 인도 아세안 센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그 작업을 해 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늘 25일부터 내일부터 27일 그리고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 메콩강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좁게만 생각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갖고 있는 우리 국가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경제 측면에서의 어떤 다변화 측면, 즉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통상의 다변화의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세안 국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 보다면 외교 안보보다는 일단 통상 측면에 좀 방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다 좀 이제 협력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그 아세안 국가들의 확대된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잘 보신 것처럼 좀 보고했었던 그 사드로 인해서 어떤 중국의 비공식적인 어떤 경제 보복이라든지 한일 어떤 무역 갈등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우리 어떤 통상의 어려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떠오르는 게 아세안 국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의 교역 규모를 완전히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많이 지대되고 있고요. 물론 네.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가치나 문화 그리고 어떤 그 이념적인 바탕을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는 네. 앞으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만 우리가 아세안 국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 번영하는 그런 동반자로서 뭔가 소통하는 네. 그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파트너가 되기 위한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그런 회의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 교수님께서는 외교 통상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인 걸 강조해 주셨고 하 교수님 보실 때는 이번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세안은 어쨌든 우리한테 있었던 그 아까 말씀하신 외교 안보 공간에서 네. 아세안은 과거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그랬습니다만 냉전 체제가 있을 때 굉장히 일종의 제3지대 공간으로서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통상의 측면이 아세안에서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아세안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세안이 과연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통해서 만약 한국이 아세안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일종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본도 공격을 하고 미국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기제로서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올해 이 의장국인 태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를 제외한 저희 아까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캄보디아를 제외한 9개 나라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잖아요. 예. 내일 저녁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가 시작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양자 외교, 다자 외교가 이제 연쇄적으로 열리는데 좀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숨가쁜 일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일정을 타이트하더라고요. 정말 네.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10개국, 아세안 10개 모든 회원국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국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사정, 그 정상의 사정으로 이제 빠진 9개 국가와 어떤 양자회담을 합니다. 이게 양자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정상끼리 만나서 거기서 이제 제반 분야, 그러니까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 그리고 문화협력 제반 분야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요.
우리 정상들 간의 어떤 결정을 통해 가지고 양해각서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최종 결정이 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 그 특별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뭐 미래 공동 비전 그 선언문을 갖다가 채택을 하고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어떠한 방향이 있어서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게 나올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 메콩강 어떤 정상회 다음에도 이제 한강 메콩강 선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양측이 앞으로 교류 협력을 해나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상께서 외국을 순방하실 때 수행단으로 많은 경제인이라든지 문화인들이 이렇게 그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측에서도 많은 경제 문화인들이 가실 거고요. 근데 그 아세안 국가들도 각각에서 이제 중요한 경제나 문화, 재반 분야 리더들이 또 오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많은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CEO 네. 서밋이라든지 스타트업 서밋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착공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리더들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또 같이 또 중요한 중역이라든지 간부가 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카운터파트별로 만나서 논의를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층층이 굉장히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 자신들의 분야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상호 교류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를 또 그 창출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의미를 본다면 굉장히 다층적으로 본다면 다층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다층적인 부분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숨가쁜 일정 속에서 뭐 지금 그 민 교수님 말씀처럼 다층적인 어떤 내용들이 접해질 걸 하셨는데 상당히 구체성을 띠면서 뭔가 좀 결론이 좋은 쪽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에도 10개국 정도의 정상이 한국에 모여서 정상회담을 더더군다나 9개국과 나눈다라는 일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한국이 이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고 네. 적어도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 모델에 한국이 협력적으로 어쨌든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저는 충분히 10개국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아시다시피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분단이라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무풍지대로 있어 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딛고 한국이 변한 경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 경제의 약간의 그 경기의 감소 효과라든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라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국이 국내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세안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그 부분에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새로운 기회 창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 경기가 좀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는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또 일본의 경제 보복도 좀 겹치면서 상당히 좀 어떤 세계적인 무역 질서가 좀 재편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안 시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된 국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별 직접 투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안 시장 저희가 어떤 성과를 좀 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아 있는 노동 시장, 값싼 노동력을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는 뭐 동남아밖에 없다. 뭐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세안 국가 마지막 교두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세안 국가가 정말 가서 보면 굉장히 젊습니다. 굉장히 많은 6억 5천 명이나 되는 그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어떤 평균 연령이 40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예. 일을 하고 이제 그 밝은 모습을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라든지 예. 어떤 그런 제반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건 정말로 이런 얘기 좀 뭐하니까 정말 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동남아 시장에 이제 눈독을 들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서 뭔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접근법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투자하는 액수라든지 네. 어떤 제반 분야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서는 그 3P죠. 3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ople, 사람, peace, 평화, prosperity 상생 번영해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위해서 동남아시아에 접근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 평화, 상생평형. 우리는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파트너로서 존중하면서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 그것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여타 국가에 가진 어떤 비교우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간다면 여타 국가의 어떤 그 경쟁도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도 비교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 교수님께서 다양한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것처럼 동남아 국가 시장이 우리 경제에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 일본이 예. 패전의 잿더미에서 경제 성장을 하고 고도 성장을 하면서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던 데서 네. 사실은 아세안을 통해서 일본이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배상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과거의 침략과 지배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건설의 같은 협력 모델로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세안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과의 안보 협력적인 그 공존이라든지 이런 모델과 겹치면서 일본의 고도 성장을 견인해 나갔다고 한다면 예.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과도 앞으로도 마찰의 부분은 상당 부분 지속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세안이라는 카드에 대해서 한국이 새롭게 어떤 것들을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네. 아세안은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한국과의 협력 모델이 아세안 자체의 발전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의존한다든지 미국의 그림자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일종의 제3의 카드로서는 한국은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세안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민 교수님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이제 아세안 입장에서 일본은 그들을 이제 돈으로만 봤었고 우리가 이제 거기다 돈 플러스 어떤 상생의 파트너로 본다는 거는 아세안 입장에서도 우리를 훨씬 더 좋은 파트너를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의 경험이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국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모델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동남아도 아시다시피 사실 여러 나라 국가들이 미얀마도 그렇고 예.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아까 말씀하신 가치의 부분에 사람과 연결되는 일종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상생 모델 이런 것들도 한국이 추구해야 될 가치 외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저희가 지소미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종료 연기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여지가 좀 생기는 모양새인데 교수님도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하는 중에 이제 종료를 예상하고 이제 그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네. 앵커께서 이제 급전이 들어왔다고 보면서 조건부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계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급박하게 그 상황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외교 안보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간에 우리 외교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 교수님은 그 결정 보시면서 이게 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급한 불은 끈 거다라고 보셨는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사실은 그 8월달에 종료될 때도 굉장히 놀랐고 이번에도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는 저한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적어도 8월달에 제가 그때 종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어쨌든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즉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대화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전 생각보다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명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1월 달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만 최소한 그 종료를 유예하는 결정이라면 한국이 일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마치 한국이 양보를 많이 했고 일본이 외교적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국이 이 정도까지 지금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강제동원 재판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현안을 성실하게 그리고 대화로 풀어나갈 의지를 보여줬다. 저는 그 측면에서도 이번에 서프라이즈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또 이 한일이 이제 이 수출 당국 간의 대화도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수출 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일본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입장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본과의 이 의견 차가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좀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해법은 그러니까 양국이 한국이 갖고 있는 원칙과 일본이라는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국이 중재 요청을 했던 거고요. 네. 어떤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요청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 발 양보한 거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양보한 거 없다. 상대방이 먼저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국내 정치적 목적이니까 저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겠다고 이제 모멘텀을 맞는 거니까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한일 그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 강경화 장관께서는 이제 수출 규제 그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혔다면 네. 일본의 외무상은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논의를 할 때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징용 문제에 대한 또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측이 양보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그게 관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얼마만큼 양보하는 것이 자기들의 국익에 부합할 것인가 그리고 네. 상황에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냐 할 거고요. 시간은 다소 걸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이게 네. 일본이 뭐 승리하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제 좀 멀리서 볼 때는 저거 뭐 한국이 양보했나 보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텐데 이 네. 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게 될까요? 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네. 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일본의 설득이 실패하면 결국 지소미아의 종료 연기는 실패한 정책이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씀드린 내용에서 일본이 지금 현재 국제법의 준수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한국이 양보해라는 압박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태도는 뭘 벌써 몇 달째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변화가 없겠지만 일본 내부에서 그러면 이 자체로서 최종적으로 사태를 타결이 아니라 결렬로 가져가는 책임은 결국 일본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책임을 지게 됐을 때 일본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전 작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소미아 문제는 다시 체결하면 되지만 한일 간이 지금 현재와 같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에서 충돌하는 측면에서 일본이 대국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결말은 결국 일본에게 가장 커다란 국익의 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저는 타결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성의 있게 임하는 그 자세가 좀 더 여지를 준. 저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예. 일본에게 양보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느긋하게 나아가는 전략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 한국이 좀 더 대인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건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또 이제 국제법 위반 얘기했어요. 그 배상 판결 따른 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일단 시간은 벌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일단 풀어가야 될 텐데 어떤 미국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에는 입장 변화 없다는 걸 계속 고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시름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중재 요청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 맞다.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부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이 직접적인 중재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이제 두 국가의 어떤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단계다. 이 부분을 문겸이 한 거고요. 그리고 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지소미아 그 8월 23일에 지소미아 연장을 철회하겠다는 그런 그 결정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우리 정부가 이제 조건부 연기라는 측면으로 그 국위구선 협력 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부분을 이제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지 한미일 협력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강제징용 문제, 국제법 위반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이제 협상적 재고의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조금 더 거죠.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 협상 재고를 위해서 협상 초기의 국면에는 가장 100, 어떻게 보면 200%를 강조를 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게 그게 원칙이고 맞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번 결정에 있어서 만약 일본 측의 어떤 입장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 정부가 조건부 연기라는 것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만약 그것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 즉 미국의 압박이 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였다면 이거는 현 상황을 모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닥쳐올 정치 외교적인 어떤 후폭풍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현상이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원칙을 예고 있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서는 충분히 태도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 즉 양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협상을 통해서 분명히 치열할 겁니다. 치열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진전을 나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문제가 한미 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현재 그 한미 방위비 협상 이 이슈가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미국에서 한미 신뢰가 손상이 됐고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 이런 기고문이 나왔는데 동맹의 균열이 같다는 평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맹의 균열이라기보다는 동맹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 한미동맹은 양국 간의 동맹이라는 성격이 강하고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으로 초래된 특히 이제 남북 분단 한반도의 상황을 염두에 둔 동맹이라고 한다면 미일 동맹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아베 수상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거의 미국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일본의 자위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라면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거의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그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틀이,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는 측면들을 어떻게 지금 새롭게 조절할 것인가에서 저는 균열이라기보다는 네. 달라진 한국의 위상이나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중국 문제도 20년 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 기고문의 내용, 이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그 개인적인 의견인가 아니면 미국 정부의 의견인가에 대한 것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그 사교를 좀 말씀드리면 빅터차 교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미국 워싱턴 방문해서 회의를 할 때도 그분이 한 얘기랑 뭐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빅터차 교수 얘기한 것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시작됐고 12가지 원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일단 그런 생각하고요. 기준을 잡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갖다가 생각하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를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에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따라달라는 그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삼각협력에서 지소미아 갖는 미국 측 입장에서의 상승을 본다면 예. 지소미아 그 연장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안보 측면,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영내에서 어떤 미국이 갖는 이익에 대해서 한국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는 것은 뭐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 측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국익과 일본이 갖고 있는 국익, 한국이 갖고 있는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미국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나 한미일 동맹은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한미일 삼각협력에 있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또 대통령이 보여주는 다른 동맹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들어와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중국 견제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스탠드를 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향후 진행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변화된 성격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균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방위 분담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은 4%가 네. 합리적이랬는데 5배면 이제 500%인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트럼프식의 뭐 딜이다, 일단 호가 부르고 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내 여론도 좀 갈리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현재 상황 어떻게 좀 이렇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예, 지소미아도 관련돼 있어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환경에 국내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지소미아 부분으로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튀는 부분은 그 방위비 분담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미국 내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내년 대선에 결국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는 올해의 상황을 일정 정도로 향후 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대하는 저는 협상을 길게 가지고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어쨌든 크게 부르고 깎아주기 이게 이제 뭐 트럼프의 그 협상 어떤 뭐 스타일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해 보자면 지금 1조잖아요. 어디까지 좀 절충점이 생길까요? 최대한 주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0차까지 SMA 왔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고 이 미국 측은 이제 완과 환경이라든지 미국 측 사정이 변했으니까 한국이 보다 더 기여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기여를 해줘야 된다. 이래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명분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석연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그 때문에 내용들이.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이 최근에 열렸던 그 협상에서도 박차고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협상 대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지만 그 협상을 하는 TF는 그 이제 그 협상가들이기 때문에 근거, 주장이 이게 그 합당하지 않으면 그래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으면 말씀하신 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원칙 면에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확대된 어떤 그 방위비 숫자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 미국 측 입장이 우리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이제 압박해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 측의 이 국익에 부합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이슈인데 너무 매몰차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측이 국익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 끌기는 올해는 넘겨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칙에 기반한 협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한미일 이슈에 대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하종문 한신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